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S동물 메디컬 센터 외과 원장 정희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대형견과 평생 건강하게 걷기, 후지파행을 유발하는 질환 진단법, 예방 및 치료 가이드에 대해서 발표하려 합니다. 저 발표자 양력입니다. 저는 이제 충남대 수의과 대학을 나와서 이제 외과 석사를 하고, 현재 울산 S동물 메디컬 센터 외과 원장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페닙 인증이와 인공관절 인증이를 취득한 수의사고요. 현재 계속 지속적으로 수술에 매진하고 있고요. 오늘 발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하기에 앞서서 이제 그 강의 앞서 헌혈견 협회 대표님하고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3년 동안 이제 헌혈협회에서 혈액을 기증받으면서 60여 마리 아이들이 헌혈에 동참해 주셨고요. 여기 보이시는 대로 100마리 이상의 아이들이 100마리 이상의 아이들이 보호자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헌혈견 협회 만남이 있은 후로 치료할 수 있었던 아이들을 혈액 부족으로 놓칠 수 있는 상황이 확연하게 줄었고요.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옆에서 편히 쉬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서로 박수 쳐주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네, 지금 제가 후지 파행을 주제로 정한 이유인데요. 우리 아이들의 근골격계 질환에서 이제 뒷다리가 70%, 앞다리가 30%의 비율로 이제 문제를 발생하게 돼서 이제 뒷다리가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주제를 정하게 됐고요. 후지 파행은 이제 일단은 먼저 산책의 제한을 유발을 하겠죠. 산책은 단순한 신체 활동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비만, 근육, 관절, 심혈관 건강 개선에 굉장히 큰 효과를 보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비만한 강아지의 경우 하루에 30분 이상 산책이 혈압 감소와 심장 기능 개선에 도움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및 불안 감소, 인지 기능 유지 및 치매 예방에 효과를 보이게 되고요. 사회성 향상 및 행동 교정 효과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인지 기능 장애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 아이들이 예전보다 그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치매를 보이는 아이들이 있는데 산책을 통해서 뭐 다양한 환경을 경험하고 냄새를 맡고 뇌를 자극함으로써 인지기능 장애 예방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대형견은 매일 1시간 이상의 산책이 필요하고요. 보호자님들이 많이 부지런하셔야 될 거예요. 많이 부지런한 보호자님들이 이제 대형견을 많이 키우시는데 보통 보면은 우리 강아지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늑대들이 하루 평균 이동 거리가 30에서 50km 정도 됩니다. 들개들은 평균 하루 이동 거리가 3에서 10km 정도 되고요. 그래서 1시간 이상의 산책은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후지파행이 있으면은 이런 산책의 제한을 유발하기 때문에 어, 이런 그 산책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들을 많이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차례입니다. 후지 파행, 질환별 원인과 증상, 그리고 질환의 검사와 진단법, 그리고 질환의 치료, 예방, 관리법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거고요. 발표 끝나고 나서 이제 Q&A 시간이랑 퀴즈 시간이 있는데요. 이제 사전 질문 해주신 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Q&A 시간 준비했고요. 퀴즈는 제가 한 3개 정도 준비되어 있고요. 댓글로 첫 번째로 정답 달아주시는 분께 저희 병원에서 준비한 관절 보조제랑 관절 간식 같은 거를 저기 택배로 발송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후지파행 질환별 원인과 증상에서 이제 신경계 질환이랑 관절 질환으로 나뉠 수 있고요. 크게 신경계 질환은 먼저 디스크 탈출증 그리고 말총신경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절 질환은 아이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고관절 질환. 대형견에서는 1순위로 고관절 질환이 가장 많이 앓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슬개골 탈구. 슬개골 탈구는 사실 소형견에서 1순위이긴 한데 대형견에서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십자인대 파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킬레스건 손상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그 외에 피부병인 지간염, 그리고 피부 그 발가락에 이물질이 박히는 증상들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관절 세균 감염이라든지 진드기 매개 감염병, 그리고 자가 면역성 관절 질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후지 파행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들인데, 제가 오늘 이 강의에서는 다 담을 수 없어가지고 대표적인 질환들만 골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환에서 이제 디스크 탈출증에 대한 설명인데요. 디스크 질환은 이 척추뼈에 있는 연골 물질이 탈수와, 그러니까 그 나이가 들면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파열이 발생하게 되고, 파열이 되면 이렇게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신경을 압박을 하면서 뇌에서 내려오는 명령 신호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척추뼈 사이 그 분절마다 이 그 척수 신경에서 이렇게 가지들이 뻗어 나오는데요. 이 가지들이 그 주변 다리 근육이라든지 피부 신경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후지 파행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 우리 척추뼈가 목뼈, 허리뼈, 등뼈, 엉치뼈로 나누게 되는데요. 보통은 이 등뼈 쪽에 문제가 발생할 때 그 후지파행이 유발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목뼈나 이제 이 가슴 허리뼈에도 이제 문제가 발생할 때 후지파행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앞다리 쪽에도 후지파행이 동시에 발생하는데 그 후지파행이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보통 이쪽 요추 쪽 문제가 발생할 때 후지파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탈출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뒷다리를 담당하는 신경이 총 3개가 있습니다. 이 대퇴신경이랑 폐쇄신경, 그리고 이제 그 좌골신경인데요. 이 허리뼈 보시면은 이게 L이라고 적혀 있는 게 허리뼈인데, 허리뼈 4번, 5번, 6번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 위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후지파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탈출증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제 허리 통증이 유발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눌렀을 때 아파하는 증상을 보인다든지 물려고 한다면은 이제 허리 통증이 있다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이렇게 휘청휘청 대면서 걷는 보행. 지금 이 아이는 그래도 증상은 심하지 않아서 뒷근이 있는데요. 이렇게 휘청대는 보행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잘 화면이 좀 어두운데요. 이렇게 발등이 뒤집어지는 너클링 증상이라고 해서 마비 증상까지 발생할 수 있고요. 네, 다음은 이제 신경계 질환에서 이제 말총신경 증후군인데요. 앞전에 말씀드렸던 디스크 탈출증 같은 경우는 사실 대형견에서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말총신경 증후군은 이제 대형견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신경계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허리뼈 7번, 그러니까 마지막 그 척추뼈와 엉치뼈, 엉치뼈는 이제 꼬리가 이어지는 바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척추뼈인데요. 이 사이에 이제 디스크 물질이 파열되거나 혹은 불안정성에 의해서 이 신경을 누를 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뒷다리를 움직이는 신경 같은 경우에는 보통 허리뼈 6번에서 끝나게 되는데요. 허리뼈 7번이랑 이제 엉치뼈 사이, 이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보행에는 크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데 통증이라든지 혹은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총신경증후군은 이제 증상이 이와 같은데요. 보행 시에는 증상이 굉장히 불명확해요. 그래서 이게 아기가 아픈 건가 안 아픈 건가 좀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기립 자세, 서 있는 자세에서는 발끝으로 버티는 증상을 보이고, 잘 앉지 못하고 앉으려고 할 때 안절부절하는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만지면 통증 반응을 보이고요. 후지파행 이런 말총신경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다리만 바닥에 딛게 하고 뒷다리를 허공으로 들어 올린 다음에 이 허리뼈 쪽을 꾹 누르면은 통증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 말총신경 증후군을 보이는 아이의 이제 보행인데요. 보시면은 뭐 크게 보행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죠. 보행할 때 뭐 얘가 아픈 건가 안 아픈 건가 좀 애매하긴 한데, 지금 가만히 서 있는 자세를 보시면은 이렇게 발끝으로 살짝 딛고 잘 서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앉는 자세를 취하다가 허리가 또 아프니까 이렇게 일어서는 증상들을 보이게 되고요. 대형견들에서는 이런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이 좀 꽤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총신경증후군 이런 증상을 보인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아킬레스건 손상입니다. 아킬레스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허벅지뼈, 종아리뼈, 그다음에 발목뼈인데요. 이 허벅지뼈랑 발목뼈를 이어주는 2개의 근육입니다. 이 2개의 근육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요. 외상 또는 염증으로 인한 파열 및 탈구로 발목 기능의 저하가 발생할 수 있고요. 도베르만, 셰퍼트, 레브라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아킬레스건 아까 말씀드렸던 데 근육이 두 개 있는데 한 근육만 손상이 된다면은 이와 같이 클로우 라이크 스탠스라고 해서 발끝으로 딛는 증상, 아까 보여드렸던 그 디스크 파열에서 너클링 증상, 이렇게 발등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발등 그 너클링 증상이랑 좀 비슷해져. 그래서 요거랑 감별이 좀 필요하고요. 만약에 양측 다 파열이 돼버리면은 이렇게 아예 발목을 펴지 못하고 완전히 땅바닥에 평행하게 이제 딛는 플랜터 그레이드 스탠스라고 하는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 증상 같은 경우인데 그 쿠싱 증후군이나 그다음에 당뇨병 있는 애들에서도 이 증상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질환하고도 감별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전십자인대 파열인데요. 이 대형견에서 굉장히 많은 질환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허벅지뼈고요. 여기 종아리뼈고 그 사이에 인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앞십자인대, 뒤십자인대. 그러니까 전십자인대, 후방십자인대라고 하는데요. 보통 후방십자인대가 끊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고 전십자인대 파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십자인대 파열 이와 같이 이제 정상적으로 X자 모양으로 교차하는 십자인대가 있는데요. 전십자인대가 이렇게 파열이 돼버리면은 이 종아리뼈를 뒤로 당겨주는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서 이 보행시, 이 허벅지뼈가 이렇게 꾹꾹 밑으로 힘을 누를 때마다 이 종아리뼈가 앞으로 밀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힘을 딛지 못하고 통증 반응이 유발되고요. 그래서 장기간 방치되면은 여기 있는 반월판 연골이 손상되고 뼈가 드러나게 되면서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동영상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십자인대 끊어지면 종아리뼈가 이렇게 앞으로 밀려요. 그러면서 지금 보면 반월판 연골도 계속 데미지를 입게 되고요. 눌리면서. 네, 그래서 전십자인대 파열은 외상, 슬개골 탈구, 그다음에 관절 감염, 자가 면역 질환, 비만 등이 유발하게 되는데요. 경골 고원각, 경골 고원각이라고 하는 거는 이 보시면 종아리뼈의 경사를 말하게 됩니다. 이쪽은 이제 사람의 그 엑스레이 사진이고요. 이거는 강아지의 사진인데 경골 고원각이 사람을 보면은 좀 평행하죠. 굉장히 각도가 완만한데 이 강아지들은 이렇게 경사가 좀 급격하게 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생각해 보시면은 이 허벅지뼈가 이렇게 그 평평한 상태에서 눌렀을 때 밀리는 정도랑 경사가 졌을 때 눌리는 정도, 이렇게 누르면은 경사가 져면 이렇게 많이 밀리겠죠. 그래서 경골 고원각이 사람에 비해 높기 때문에 파열에 더 취약하고 증상이 심각합니다. 사람은 보통 이제 5에서 10도 정도로 정상이 5에서 10도인데 걔는 일반적으로 25도에서 30도 정도를 나타납니다. 보통 리트리버, 로트와일러, 뉴펀들랜드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경골고원각이 굉장히 높죠. 48도 정도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어릴 때 여기 보시면 성장판, 이 성장판이 골절됐던 아이고 성장판이 골절되면서 여기 위에 이 뼈가 위로 탁 튀어 올라가면서 각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상태로 붙어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릴 때 낙상으로 이제 다리를 쩔뚝거리거나 할 때 이 부분이 없는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굳어버리면은 이 아이는 거의 100% 십자인대 파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요. 뭐 나이가 언제 발생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예방적으로 십자인대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십자인대 파열은 이제 부분 파열이랑 완전 파열로 나뉠 수 있는데요. 부분 파열은 이건 진단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경미하게 쩔뚝거리다가 또 잘 걷다가 계속 반복하게 되고요. 뭐 기립할 때 보면은 뒷다리를 이제 평행하게 서 있지 않고 아픈 다리를 앞으로 쭉 빼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꼭 검사를 받아보셔야 되는데 한 번 검사 받을 때 진단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재진을 계속 받으셔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전 파열이 발생을 하면은 이제 다리를 아예 딛지 못하고 이 영상처럼 거의 딛다가 말다가 계속 반복하죠. 이런 식으로 증상을 보이게 되고요. 또 앉는 자세를 취할 때 보면은 이렇게 아픈 다리를 접지 못하고 꾹 바깥으로 빼는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십자인대 파열로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요. 다음은 이제 슬개골 탈구입니다. 네, 슬개골 탈구는 이 허벅지 뼈에 있는 작은 뼈인데요. 이 슬개골은 무릎을 이렇게 펴는데 도움을 주는 뼈고요. 그러니까 이 슬개골의 위로는 신체에서 가장 큰 근육인 대퇴사두근, 이 근육 4개가 모두 붙게 되고요. 아래로는 이제 슬개골 인대가 종아리뼈를 이어주게 됩니다. 이 슬개골이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탈구될 때 발생하는 질환이고요. 장기간 방치되면은 여기 무릎 고랑뼈, 여기 보시면은 이 무릎 고랑뼈가 있는데 여기 활차구라고 하거든요. 여기 연골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에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고 슬개골이 안쪽으로 이렇게 탈구가 되게 되면은 이 무릎도 이렇게 꺾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십자인대도 계속 데미지를 입어서 십자인대 파열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슬개골 탈구는 일단 외상, 선천적인 질환, 허벅지뼈 각도 기형, 비만에 의해서 유발되는데요. 지금 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슬개골인데요. 원래 정상 위치는 여기인데 이제 안쪽으로 탈구가 돼 있고요. 이 아이는 이제 리트리버 아이인데 보시면 허벅지뼈가 쭉 내려오다가 안쪽으로 휘어져 있어요. 이걸 이제 허벅지뼈 각도 기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허벅지뼈 각도 기형이 있는 아이들은 슬개골 탈구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형견에서는 유발률이 낮고 슬개골 탈구는 1기, 2기, 3기, 4기로 나누게 되는데요. 1기는 이제 살짝살짝 정상 위치에는 가만히 있을 때는 정상 위치에 있지만은 손으로 밀면 빠지고 손을 놓으면 다시 들어가는 정도고요. 이제 2기는 슬개골 탈구가 있고 이 종아리뼈를 그러니까 만지지 않고 좌우로 움직이기만 해도 탈구됐다 들어왔다 반복되는 상황이고 3기는 평상시에도 빠져 있고요. 손으로 밀어 넣으면은 들어는 가지만은 손을 떼면은 다시 빠지는 정도를 3기로 보고 있습니다. 슬개골 탈구 4기는 이제 3기에서 더해서 3기에 더해서 이제 슬개골을 안쪽으로 손으로 밀어 넣어도 전혀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고요. 2기 이상에서는 수술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슬개골 탈구의 이제 보행 모습인데요. 보행 시 후지가 이렇게 안쪽으로 보시면은 발끝이 안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정면을 바라보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런 식으로 꺾여 있는 상황으로 보행을 하게 되고요. 통증, 딛지 못하고 쩔뚝거림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보행하거나 혹은 다리를 굽혔다 폈다 할 때 탁 하는 클링음이 들린다고 한다면은 슬개골 탈구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아까 보였던 이제 슬개골 탈구 아닌데요. 보행 시에 다리를 보면은 약간 바깥으로 뺐다가 이제 안쪽으로 돌아가면서 보행을 하고 체중을 잘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특히 이제 오른쪽 다리 같은 경우에 안쪽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발끝이. 네, 다음은 이제 관절 질환 중에 고관절 질환인데요. 일단 고관절은 이제 어, 골반 뼈에 이 비구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오목하게 들어간 곳과 그다음에 이제 허벅지 뼈에 골두라고 하는 부분이 만나는 관절입니다. 이 뒷다리를 이제 앞으로 펴고 앞으로 펴고 뒤로 당기고 이제 외전시키고 내전시키는 이렇게 돌리는데 도움을 주는 볼 앤 소켓 관절이라고 하고요. 이 허벅지 뼈의 이 머리와 골두와 골반의 비골과의 충돌로 인해서 이 하얗게 보이는 게 연골인데 이 연골의 마모가 발생하면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는 관절 질환입니다. 그리고 이제 허벅지 뼈에 이 보시면 골두 위쪽을 덮는 그러니까 비구에서 요 앞쪽인데요. 요 위쪽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덮는 정도가 이제 얼마나 잘 덮고 있는지가 고관절 질환의 유발률에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됩니다. 고관절 질환은 크게 고관절 이형성, 고관절 탈구, 무혈성 골두 개선증으로 나누게 되고요. 우리 대형견들이 가장 많은 게 이제 고관절 이형성이에요. 근데 고관절 이형성은 거의 90% 이상이 유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 외에는 이제 비만이라든지 성장기 칼로리 과잉, 이거는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성장기에 이제 너무 과도한 사료를 섭취했을 때 골반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고관절 이형성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이건 비율은 낮지만은 조금이라도 이제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약간 그 1살 되기 전까지는 아이들을 약간 좀 슬림하게 키우시는 게 이 질환을 낮추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보면 이제 고관절 이형성 환자인데,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오른쪽이고요, 왼쪽인데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 골두가 이 골반 안에, 비구 안에 쏙 들어가 있지 못하고 약간 빠져나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울퉁불퉁한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고관절 이형성에 의해서 퇴행성 관절염까지 발생한 아이고요. 이 아이는 보시면은 이제 이 왼쪽과 다르게 아예 골두 자체가 빠져 있죠. 이 외상으로 인해서 고관절 탈구가 발생한 거고요. 격렬한 운동, 그다음에 이 형성이 이제 방치가 됐을 때, 비만일 때 고관절 탈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모혈성 골두 괴사증인데요. 이쪽은 이제 양쪽 다 같은 아이의 다리 사진인데, 이쪽은 보시면은 모양이 굉장히 이쁘고 동그랗고 색깔도 균일하게, 균질하게 보이는데, 여기는 보시면은 이제 까만 부분이랑 하얀 부분이 되게 겹쳐져 있어서 보이죠. 이거는 이제 이 골두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들이 이제 괴사되는 질환인데요. 이것도 이제 유전적인 원인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은 이 스테로이드를 좀 굉장히 오랫동안 복용했을 때도 이 부작용이 아주 드물지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관절 질환이 이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견종이고요. 셰퍼트, 그다음에 레브라도, 골든 리트리버, 세인트 버나드 등이 있습니다. 고관절 질환의 증상인데요. 고관절 질환의 증상은 먼저 흔들보행이라고 해서 스윙 게이트라고 하는데, 흔들보행, 토끼처럼 뛰는 토끼띠 증상이 있고, 엉덩이를 만지면 굉장히 싫어하고요. 그 뒷다리를 뒤로 이렇게 쭉 당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게 됩니다. 고관절이 그 울퉁불퉁하게 변하면서 퇴행성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쭉 당기게 되면은 이 뼈끼리 부딪히면 통증 반응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셰퍼트는 이제 정상적으로 보행을 하지 못하고, 이게 토끼띠 자세인데요. 보통 이제 뒷다리 양측이 한꺼번에 땅에 딛고 한꺼번에 이제 그 허공으로 점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흔들보행 영상인데요. 흔들보행은 보시면 엉덩이가 계속 실룩실룩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증상을 가장 많이 보이게 되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그 외 질환으로 피부 질환인 지간염, 그리고 지간 내 이물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저희 수의사들도 그렇고 보호자님들이 가장 쉽게 놓치는 문제예요. 가장 쉽게 진단할 수 있는데 또 가장 쉽게 놓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이게 지간염이 있으면 이렇게 여기 발가락 사이에 세균, 효모균 번식, 보통 이 꽃신내 많이 나잖아요. 이게 효모균 번식하면서 그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발적, 부종들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이제 통증 때문에 후지 파행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대형견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인데, 산책 중에 이 지관부에 푸시가 박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가을철에. 그래서 요것도 이제 자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아이가 다리를 쩔뚝거린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이 발가락 사이에 물 뿌려서 이제 털을 좀 숨을 죽이고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바로 이제 병원 오셔서 이제 외과적으로 제거를 한다든지, 혹은 피부 질환을 치료를 하신다든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 외 질환으로 이제 관절내 감염, 그리고 진드기 매개 질환 등이 있는데요. 이 관절에 이제 세균이 감염되는 질환이고, 이 진드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흡혈을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세균을 이제 숙주한테 주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 세균이 이제 관절 내로 들어가면은 이제 관절염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자가면역성 관절 질환이 있습니다. 자가면역성 관절 질환의 대표적인 게 사람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자가면역성 관절 질환인데, 자기 몸에 있는 항체가 이제 항원이라든지 세균들이랑 싸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관절을 공격하는 경우에는 이제 자가면역성 관절 질환이 생길 수가 있고요. 보통 이제 다른 후지 파행이랑은 다르게 이제 고열이 좀 심하게, 어떤 아이들은 막 42도까지 올라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관절 부종, 관절이 굉장히 두꺼워지는 게 보이고 심각하게 쩔뚝거리는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 자가면역성 관절 질환 같은 경우에는 양측으로 보통 한쪽만 생기는 게 아니고 왼쪽, 오른쪽 다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관절액을 뽑아서 현미경 검사를 하고 세균 배양 검사, 그리고 이제 자가면역성 관절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서 외부 연구소로 보내가지고 이 자가면역성 팩터가 있는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면역 억제제 등을 복용하게 되고요. 물론 관절내 감염은 항생제 복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질환의 검사와 진단법인데요.
먼저 이 플로우를 보시면은 저희는 이제 먼저 문진, 보호자 문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진을 통해서 아이의 나이라든지 품종이라든지 그동안 어떻게 활동해 왔는지, 그 주변 환경이 어떤지를 여쭤보고 이제 어떠한 질환들이 있을지를 먼저 머릿속으로 러프하게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행 평가를 하게 됩니다. 병원에 오시면은 먼저 이제 영상을 찍어서 보행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체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부위가 어느 부위를 아파하는지, 어느 부위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면은 이제 엑스레이, MRI, CT 같은 영상 검사를 하게 되고요. 관절낭의 검사 및 혈액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보행 평가를 할 때는 이제 보행 영상을 슬로우로 촬영하는 게 좋고요. 이제 보호자님들도 혹시 이제 증상을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진료 오실 때 보행 영상을 좀 찍어 오시면 좋아요. 슬로우로 특히 증상을 딱 보였을 때 찍어 오시면 좋은데 앞뒤 옆 촬영을 하면 좋지만은 그게 안 된다면 후지 파행에서는 뒤에서 찍은 그 엉덩이 쪽에서 찍은 거를 영상을 들고 오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행 평가를 영상을 찍고 이제 레임리스 스코어링이라고 해서 파행 단계를 저희가 나누게 되는데요. 0은 이제 정상이겠죠. 그리고 1번은 경미한 파행이고 2번은 이제 체중을 잘 지지하지만은 명확하게 파행을 보인다. 그리고 3번은 체중을 살짝 지지하면서 심각한 파행을 보인다. 그리고 4번은 간헐적으로 다리를 드는 파행을 보인다. 5번은 체중을 아예 지지하지 않고 다리를 아예 들어버리는 파행을 보인다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험도를 나누게 되고요. 자, 이제 이 보행하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지금 몇 단계 정도로 보이실까요? 네, 지금 일단 잘 걷고는 있긴 한데 체중이 약간 왼쪽으로 실려 있습니다. 네, 왼쪽으로 몸이 약간 삐뚤어져 있죠? 여기가 오른쪽이 왼쪽이고요. 보시면 근데 한 번씩 드네요. 네, 이 아이는 이제 4단계로 저희가 그레이드를 나누게 됐고요. 이 아이는 이제 우측 십자인대가 파열된 아이입니다. 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이 아이는 지금 아예 다리를 딛지 못하죠. 디딜 생각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왼쪽 다리로만, 세 발로만 보행하게 됐고요. 이 아이는 그레이드 5번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우측 십자인대 파열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다음 아이는 방금 들었었는데 딛다가 체중 지지를 거의 못하죠. 드는 증상이 굉장히 많이 보였고요. 펄쩍펄쩍 뛰는 듯한 보행을 하게 되고 보통 왼쪽에 힘을 쭉 줬다가 이제 오른쪽은 살짝만 딛고 이 아이는 이제 그레이드 4로 4로 이제 우측 십자인대 파열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보면은 이제 체중 지지 양쪽 다 잘해요. 잘하는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요 발끝이 안쪽을 바라보고 있고 휘청휘청 되는 보행을 보이게 되죠. 이 아이는 이제 그레이드 2번으로 양측 슬개골 탈구가 있는 아이입니다. 그 다음 아이는 보시면 왼쪽 발끝으로 잘 걷지 않고 오른쪽에 힘을 주고 왼쪽 딛는 시간이 좀 짧습니다. 오른쪽에 비해서. 그리고 체중 지지를 하긴 하지만은 좀 명확하게 하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발을 이렇게 넓게 벌려가지고 체중을 유지하려고 해요. 이 아이는 이제 그레이드 3번으로 좌측 십자인대, 왼쪽 십자인대 파열 환자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검사를 했으면 보행 평가를 했으면 시체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신경계 신체 검사부터 먼저 진행하게 됩니다. 후지 파행 신체 검사 시에는 이 신경계 질환과 관절 질환을 감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근데 이거는 병발이 또 가능하기도 해요. 서로 연관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반골절, 교통사고로 인한 골반골절 환자인데 보시면은 여기 뒷다리가 뒤집어져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너클링 증상인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척수 신경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척수 신경에서 이제 내려오는 좌골 신경, 뒷다리를 담당하는 좌골 신경에 손상을 받으면서 이제 신경계 질환이랑 그 관절 질환이 정형외과 질환이 다 같이 병발한 아이고요. 수술하고 나서는 이제 완전 정상적으로 보행하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관절 탈구, 외상, 고관절 수술 후 좌골신경 마비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이걸 그 좌골신경 마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수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오랫동안 질병을 앓아왔던 아이, 혹은 탈구가 되면서
고관절이 딱 탈구가 되면서 이제 신경을 딱 때렸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좌골신경 마비가 발생하는데 보통은 2주 정도 지나면은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만성화된 십자인대 파열, 슬개골 탈구, 고관절 질환은 이제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아이 같은 경우에 보행이 보면은 이제 잘 딛지 못하고 이렇게 발등이 뒤집어지는 증상을 보이죠. 네, 인공관절 수술을 좀 오랫동안 진행했던 아이인데요. 그래서 이제 좌골신경 마비가 2주 동안 발생했습니다. 2주 후에는 이제 완전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네, 그 다음 이제 신체 검사, 신경계 검사는 이제 백페인이라고 해서 이제 허리 통증을 허리 좌우를 근육을 꾹꾹 눌러서 어느 부위에 통증 반응이 있는지 검사를 하게 되고요. 네, 디페인 검사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발끝을 꼬집어서 이제 통증을 보이는지 이거는 이제 후지가 뒷다리가 완전 마비됐을 때 이제 운동신경이 먼저 손상되고 감각신경이 손상되거든요. 그래서 감각신경까지 완전히 손상된 심각한 아이인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그리고 요 검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너클링 검사. 이렇게 뒷다리를 일부러 뒤집어서 자기가 자연스럽게 정상으로 회복을 하는지 검사를 하는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후핑 검사라고 해서 요 그 한쪽 다리, 그러니까 네 발 중에 한쪽 다리만 지면에 닿게 해서 옆으로 움직였을 때 이렇게 쓱 끌려가는지 혹은 탁탁탁탁 자기가 짖으려고 하는지를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신체 검사, 신경계 검사를 마치고 문제가 없으면 이제 근골격계 검사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발가락 끝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검사를 하고요. 붓기, 통증, 연발음. 연발음은 이제 모래 사각사각하는 소리. 이렇게 관절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면 생기는 소리인데 이게 들리는지 그리고 관절을 이렇게 회전을 시켰을 때 잘 돌아가는지 정상적인 각도로 돌아가는지 체크하는 거고요. 불편감 보이는 곳을 확인을 하면은 위쪽까지 검사 끝난 후에 특정 부위 불편감 보이는 부위부터 검사를 재시작하게 됩니다. 양쪽 검사, 그러니까 반대쪽까지 검사하는 건 필수고요. 유전병, 면역 매개 질환의 감별에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슬개골 탈구의 신체 검사인데요. 슬개골 탈구 신체 검사는 간단합니다. 이제 슬개골을 손으로 이렇게 한 손으로 잡고, 다리를 굽히거나, 혹은 펴거나, 혹은 안쪽으로 돌리거나, 바깥쪽으로 돌리거나 했을 때 탈구가 있는지 보는 거고요. 손으로도 억지로 밀어서 탈구가 발생하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십자인대 파열, 십자인대 파열이 있을 때 검사하는 방법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드로우 테스트라고 하는 게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십자인대 파열은 이 종아리뼈가 걸을 때 앞으로 밀리는 증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쪽 손으로 이 허벅지 뼈를 잡고 한쪽 손으로 그 종아리뼈를 잡은 다음에 종아리뼈를 앞으로 밀어서 밀리는지 확인하는 검사법입니다. 근데 이게 소형견에서는 이 검사법으로 진단이 상당히 잘 되는데 대형견은 이 근육 텐션이 굉장히 강하고 힘이 세기 때문에 이게 진단이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TBR 컴프레션 테스트라고 해서 이 허벅지 뼈를 꾹 잡고 앞으로 밀리지 않게 한 다음에 이 검지 손가락으로 이 종아리 뼈를 느끼고요. 이 한쪽 손으로는 이 발목 관절을 이렇게 위로 굽혀가지고 종아리 뼈가 앞으로 튀어나가는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대형견에서는 이 검사법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다음은 이제 햄스트링 염자가 있을 때 신체 검사 방법인데요. 햄스트링은 이제 허벅지 뼈의 뒤쪽에 위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퇴사두근은 허벅지 뼈의 앞쪽에 위치하는데요. 이 대퇴사두근과 마찬가지로 다리를 이그 뒷다리를 가동하게 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우리 보통 햄스트링 부상이라고 축구 선수들 많이 다치는 부위 있죠. 이 부분인데 이제 요 검사법은 이렇게 옆으로 눕혀서 이 뒷다리를 앞으로 쭉 당겨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위로 이렇게 앞으로 윗방향으로 당겨 가지고 통증 반응이 있는지 관찰을 하게 되는 거고요. 심각한 경우에는 이 아이처럼 아예 무릎을 펴지 못하는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제 장요근 염자인데요. 이 장요근은 이 허리뼈에 이제 붙는 근육들인데, 요 허리뼈에 붙는 근육들이 다 한 번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허벅지뼈 안쪽에 모이게 됩니다. 보통 사타구니에 아이들 손 넣어보면은 뭔가 약간 두꺼운 두꺼운 선 같은 게 하나 느껴지실 거예요. 그게 보통 이제
장요근이고요. 옆에서 본 모습은 이런 식으로 사타구니 근육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장요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사타구니 안쪽 근육을 지그시 누르면 통증 반응이 나타나게 되고요. 혹은 이제 뒷다리를 뒷방향으로 당겼을 때 통증 반응을 유발하게 됩니다. 요 장요근이 좀 중요한 게, 관절 질환에서 이제 같이 병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 근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뒷다리를 안쪽에서 잡아 당겨서 이렇게 외측으로 꺾이는 거를 막아주는데, 아이들이 보통 이제 관절 질환이 있는 아이들은 걷다가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외측으로 이렇게 꺾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근육 자체가 손상을 받으면서 같이 병발하는 경우가 많고, 수술을 해서 수술적으로 이제 다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파행을 보이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장요근 통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재활치료라든지 찜질 치료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재발도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항상 이게 미끄러운 공간을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관절 질환의 이제 신체 검사인데요. 이 고관절을 이제 회전시킬 때 통증 반응을 보인다든지, 그리고 이제 오토라니 테스트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원래 그 사람 어린아이들에서 하던 검사법인데 강아지에 이제 응용해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고요. 이 허벅지뼈를 위로 눌러가지고 보시면은 이렇게 위로 힘을 주면은 이 허벅지뼈가 이 비골에서 빠져나와요. 이런 식으로. 빠져나오고 이제 다시 이 허벅지뼈를 그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덜컥 하고 들어가거든요. 이게 이런 느낌이 나면 이제 오토라니 테스트 양성인데, 보통 이제 오토라니 테스트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비정상은 아니지만은 요거를 갖고 있는 아이들은 추후에 고관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퇴사두근 둘레를 양측을 이런 식으로 줄자를 이용해서 비교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대퇴사두근 같은 경우에는 며칠만 잘 쓰지 못해도 위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한다면은 그쪽 다리에 확실히 문제가 있다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하는 신체 검사법인데요. 후지파행 환자가 왔을 때 근골격계 질환 확인을 위해서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발가락 끝에 어,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지 확인하고요. 그리고 발목 가동성이나 뭐 연발음이 들리지 않는지, 통증 반응 없는지 하나하나 특정 지어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아킬레스건 쪽도 이제 체크를 해보고요. 네, 지금 이 부분이 아킬레스건이고 발목 관절 이상 없는지, 그리고 이제 슬개골 탈구가 있지 않는지 체크를 하게 됩니다. 손으로 밀어서 빠지는지, 그리고 안쪽으로 돌렸을 때 빠지지 않는지 체크하고요. 굽혔다 폈다 할 때도 탈구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위한 드로우 테스트인데요. 허벅지뼈를 한 손으로 꾹 잡고요. 종아리뼈도 한 손으로 꾹 잡고 이렇게 앞으로 밀어보는 거예요. 지금 뭔가 밀리는 느낌이 나시죠? 어, 이 아이는 이제 십자인대 파열이 있던 아이고요. 오늘 이제 대형견에서 많이 하는 TBR 컴프레션 테스트, 아직 아니고요. 이렇게 TBR 컴프레션 테스트, 이 허벅지뼈가 앞으로 밀려나가지 않게 하고 이렇게 발목을 위로 당겼을 때 밀리지 않는지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장요근 쪽 통증 없는지 확인하고요. 네, 이렇게 사타구니 안에 손 넣어서 이제 만져보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옆으로 눕혀서 햄스트링 여기 뒤쪽, 허벅지 뒤쪽 근육
이렇게 앞으로 당겨서 통증 보이지 않는지 검사하는 방법이고요. 다음에 이게 이제 오토라니 테스트라고 해서 고관절 이렇게 손으로 밀었을 때 빠졌다 들어오는지. 지금 방금 덜컥하는 느낌이 났죠? 네, 지금도 방금 덜컥하는 느낌. 사실 요거는 이제 그 바깥으로 당겨서 어느 각도에서 이제 들어오는지 이런 거를 좀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데, 먼저 한 요 정도로 그 탈구가 되는지 없는지 여부만 확인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영상 검사인데요. 영상 검사에서 신경계는 사실 엑스레이로는 진단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MRI로 거의 진단하게 되고요. 디스크의 파열 여부, 신경 압박률을 평가해서 이 결과에 따라서 수술을 할지, 재활을 할지, 혹은 내복약 복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척추뼈가 있고 이 사이사이마다 연골이 있는 그 디스크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 위쪽이 주행하는 게 이제 신경이고요. 여기까지는 평평한데 여기서부터 뭔가 울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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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퉁 이렇게 올라와 있죠. 여기 이제 디스크가 위로 올라가서 이제 척수 신경을 누르고 있는 거고. 다음은 이제 엑스레이 검사입니다. 이제 관절 영상 검사할 때는 엑스레이 검사가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유용한 검사법이고요. 탈구, 퇴행성 변화, 관절염, 인대 파열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비교를 위해서 한쪽 다리당 자세에 따른 세네 컷씩 양측을 모두 촬영하게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게 되고요. 예, 슬개골 탈구의 영상 검사입니다. 이제 엑스레이에서 슬개골의 탈구 여부, 그다음 탈구 방향을 확인해 되고요. 그다음에 대형견에서는 이제 소형견에서는 사실 많지 않은데 대형견에서 제일 중요한 게 허벅지뼈 각도 기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이죠. 이게 이 아이는 보면은 이렇게 허벅지뼈가 각도가 이제 이렇게 안쪽으로 굽혀져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찍을 때 촬영 기술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사진을 보시면은 같은 아이 사진인데 여기서 봤을 때는 완전 뭔가 이제 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제 그 자세를 똑바로 잡고 찍었을 때는 정상인 것이 확인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많이 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근데 다시 정상적으로 찍어 보니까 이렇게 평평하게 펴져 있는 거고요. 요거를 이제 토대로 얘는 다리뼈가 휘었거나 하면서 이 허벅지뼈 각도 기형 수술을 하게 되면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보호자님들께서는 이제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뭔가 이렇게 휘어져 보인다 하면은 한번 선생님이랑 얘기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CT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실 일반 슬개골 탈구에서는 진행을 하진 않고요. 아까 아이처럼 이 허벅지 각도 기형이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CT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정확하게 휘어져 있는지 각도를 재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십자인대 파열의 영상 검사인데요. 이 종아리뼈의 전방 이동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소형견인데 이 허벅지뼈가 여기 있고 종아리뼈가 여기 있잖아요. 이제 원래 종아리뼈가 여기 밑에서 허벅지뼈를 받쳐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앞으로 밀린 모습이 확인이 되죠. 근데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 아이는 대형견인데 이 아이도 십자인대가 파열이 됐는데 보시면은 허벅지뼈 밑에 종아리뼈가 딱 잘 받쳐주고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요 엑스레이 뷰를 통해서 이 경골 고원각 아까 말씀드렸던 이 경골 고원각의 각도를 측정해서 수술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대형견은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형견에서는 이제 근육의 강한 텐션 때문에 그 엑스레이 찍을 때 종아리뼈의 전방 변이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펫패드 사인이라는 거 확인이 필요한데 이게 같은 아이 사진인데 이쪽은 이제 정상 다리, 이쪽은 이제 십자인대가 파열된 아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허벅지뼈 밑에 종아리뼈가 잘 받쳐져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고 거의 뭐 큰 차이 없어 보이죠. 근데 이 관절 안쪽을 보시면은 이 정상인 아이는 이 까만 부분이 많이 보이죠. 근데 비정상인 아이는 까만 부분이 거의 안 보여요. 이거를 제가 그 라인을 따서 보면은 이 아이는 이제 그 관절의 앞쪽 뒤쪽에 이 정도 하얀 부분이 보이고 이 아이는 이런 식으로 넓게 퍼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거는 관절에 물이 찼을 때 관절액 생성이 많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인데 관절액이 많이 생성된다는 건 이제 염증이 있다는 얘기고 염증은 보통 십자인대 파열이 있을 때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페페드 사인을 확인을 해서 이제 십자인대 파열이 있을 수 있다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고관절 질환의 영상 검사인데요. 이 허벅지뼈의 골두랑 이제 비구, 골반의 비구의 퇴행성 관절염 여부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이 비구에서 골두가 얼마나 바깥으로 빠져나오는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 아이랑 비교했을 때 이 아이는 좀 아주 정상적으로 잘 보이죠. 이 아이는 이제 안쪽으로 빠져 있는 게 바깥으로 빠져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관절 질환에서 이제 제가 좀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패닉 검사인데요. 이게 패닉 검사는 일반 방사선 촬영으로 어린아이들에서의 고관절 질환을 진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초기 고관절 이형성을 진단하기 위해서 이제 1980년대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에서 이제 개발한 방법이고요. 이제 보시면은 이 아이를 엑셀 눕힌 자세에서 이 기구를 안에다가 사타구니에 넣게 돼요. 그리고 나서 다리를 이렇게 이제 꺾으면은 이제 여기가 골두라고 했을 때 골두가 이 골반에서 이렇게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를 검사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를 이제 고관절 이완도를 측정한다고 하고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골반인데 골반의 이 비골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골두입니다. 허벅지뼈에. 그러면서 이제 비골의 윤곽을 따라서 가상의 원을 그리고요. 골두의 과상의 원을 그린 다음에 이 골두가 이 비골에서 얼마나 이제 빠져나가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패닉 검사로 이렇게 밀면은 이제 정상에서는 일반적인 엑스레이에서는 이제 정상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밀면은 얼마나 이제 빠지는지가 확인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 아이는 이제 완전 0으로 탈구가 없는 걸로 나오고 고관절 이완도가 0인 걸로 나오고요. 고관절 이완도는 DI라고 하는데 이 아이는 보시면은 이 비골 가상의 원에서 골두가 엄청나게 많이 빠져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0.75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이 고관절 질환의 예방 수술에 결정하고 추후 위험도 예측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검사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치는 보통 0에서 1로 나뉘어요. 0에서 1로 나뉘는데 1이라는 의미 수치는 비골에서 골두가 100% 빠져나왔다는 얘기예요. 1 이상은 없겠죠. 고관절 이완도는 이제 0.3, 0.3 이하는 이제 정상으로 보고요. 이게 완전 0일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이완도는 있어야 아이가 보행을 할 때 탄력성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0.3에서 0.5는 경미한 위험군, 0.5에서 0.7은 이제 중간 위험군, 0.7에서 1은 높은 위험군으로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명확하게 영상이 보이는데 여기서 봤을 때는 이제 이 골두가 비골 안에 정확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빠져나가지도 않은 것 같고. 근데 이거를 정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패닉 검사를 했을 때 엄청나게 많이 빠져나와 있죠. 얘는 양쪽 다 0.7 정도로 이제 고위험군에 속하는 아이였습니다. 네, 이렇게 원형으로 표시했을 때 여기는 이제 거의 맞물리는 게 보이는데 거의 여기는 많이 바깥으로 밀려나 있죠. 그래서 패닉 검사는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요. 생후 14주령에 검사하는 게 좋아요. 3개월 2주차인데 검사하면은 이제 중간 위험군 0.7 이하에서는 예방 수술이 가능합니다. 예방 수술 같은 게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예후가 굉장히 좋고 나중에 이제 추후에 인공관절이라고 하는 아주 크고 비싼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는 아주 좋은 수술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14주령 이후 검사는 추후 고관절 문제 위험성만 예측할 수 있고요. 예방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14주령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아이는 DI 0.3, 여기는 DI 0.6, 0.8로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제가 원을 그렸을 때 0.3은 밀리는 정도가 많지 않죠. 0.6은 또 0.3보다 많이 밀리고 0.8은 0.6보다 더 많이 밀려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닉 검사를 하게 되고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질환의 예방 및 치료 관리법으로 넘어갈 건데요. 예방법은 사실 대형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입양이에요, 입양. 저는 입양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고관절 질환은 사실 유전 질환으로 거의 대부분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입양 시에 이제 부모견의 이제 관절 질환에 대한 진단서, 특히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펜입을 다 진단서에 제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단서 확인을 한다든지,
혹은 이제 보행 이상 여부를 이제 직접 가서 입양할 때 본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입양하게 되면은 이제 뭐 병원에 바로 와서 신체 검사, 방사선 검사, 펜이 포함해서 해서 이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고, 성견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6개월마다 뭐 엑스레이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전 검사와 비교 평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예방법으로는 이제 댁에서 꼭 이렇게 논슬립 패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아이들이 제일 많이 다치는 게 사실 실내에서 많이 다쳐요. 실내에서 보호자님 보고 흥분한다거나 공놀이를 한다거나 이러면서 많이 다치게 되고요. 비만 관리, 강도 높은 산책과 음식량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끄러운 공간에서의 이제 공놀이라든지 터그놀이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건 꼭 그 잔디밭이라든지 딱딱한 흙바닥에서 하시는 게 좋고, 운동 강도 조절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뭐 프리스비라든지 높은 점프 운동 같은 경우에는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관절 보조제 복용도 어느 정도 효과는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치료 관리법으로 넘어갈 건데요. 이제 슬개골 탈구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슬개골 탈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활차구, 슬개골 탈구는 이제 일단 수술 과정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슬개골이 왔다 갔다 하는 활차구 고랑을 성형하게 되고요. 이 경골 조면 이동술이라고 해서 이 종아리뼈의 앞부분을 잘라서 옆으로 이동해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혹은 이제 안쪽 슬개골인대 절개술이라고 해서 더 심각한 아이는 하나 더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가 바깥쪽이 안쪽인데, 여기 슬개골이 있으면은 이제 안쪽 인대가 있고 바깥쪽 인대가 있어요. 이 안쪽 인대를 절제해주는 수술이에요. 이건 이제 슬개골을 안쪽으로 당기는 힘을 없애주는 거고, 아까 그리고 말씀드렸던 허벅지뼈 각도 기형 교정. 이렇게 허벅지뼈가 안쪽으로 휘어져 있는 아이들은 슬개골도 당연히 안쪽으로 같이 빠지게 되는데요. 허벅지뼈를 얼마나 휘었는지에 따라서 이 각도에 따라서 쐐기 모양으로 절제를 하고 이 뼈를 이 척추뼈를 이 플레이트를 이용해서 붙여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같은 아이인데 수술 전 수술 후인데 수술 전에는 이렇게 휘어져 있던 허벅지뼈가 일자로 쭉 펴진 것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빠져있는 슬개골도 여기 좀 가려져서 보이진 않는데 정상으로 환납이 되어 있고요. 이제 다음 이제 슬개골 탈구 수술 케이스입니다. 이 아이는 32kg짜리 3살 골든 리트리버 아이고요. 보시면은 20분 이상 산책을 못하고 뒷다리 만지는 걸 싫어했고요. 양쪽 슬개골 탈구가 있어요. 이렇게 슬개골 탈구 있고 그다음에 허벅지뼈도 안쪽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고관절도 이 골두가 비골에서 많이 빠져나와 있죠. 이 아이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슬개골 탈구 때문에 보여드렸던 영상인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 계속 안쪽으로 다리뼈가 휘어지고 약간 그 휘청휘청 되면서 보행하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허벅지뼈 각도 기형 교정을 하기 위해서 CT 촬영을 했고요. CT를 이제 3D화해서 이제 수술 계획을 짜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얼마나 내가 이거를 절제할 건지. 이게 한 4, 5도만 잘못 절제해도 이게 수술이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CT랑 3D 그 모델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3D 프린팅까지 해서 수술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 아이 실제 뼈고 실제 뼈 사진 3D 모델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절골을 하기 위한 가이드까지 3D 프린팅을 한 겁니다. 요새는 이렇게 뭐 절골술이라든지 정형외과 수술할 때 3D 프린팅을 많이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슬개골 활차구 보시면은 이 고랑이 되게 낮아요. 예, 낮아서 이 슬개골이 안쪽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걸 이 옆에 벽들이 막아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렇게 깊게 슬개골 그 활차구 고랑을 성형을 해주게 되었고요. 그리고 허벅지뼈 각도 기형 교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 3D 프린팅 가이드를 이용하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플레이트까지 장착해서 수술을 끝마치게 됩니다. 이제 수술 전후 사진인데요. 이 아이는 수술 후 이제 빠져있던 슬개골이 정상으로 환납되었고요. 이 아이는 각도가 이제 110도 정도로 측정이 되었어요. 이게 정상인 아이들이 이제 95도에서 98도고요. 105도가 넘어가면은 수술이 필요합니다. 대형견에서는. 수술 후 각도를 보시면 95도로 측정이 되었고요. 보행을 보시면은 이제 수술한 다리 같은 경우에는 좀 일자로 펴졌죠. 안쪽으로 바라보지 않고. 근데 이쪽 다리는 네, 안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반대쪽도 두 달 있다가 수술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아주 보행 잘하고 바닷가에서 수영도 아주 잘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전십자인대 파열인데요. 전십자인대 파열을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그 초창기에 했던 게 인공인대. 인대가 끊어졌으니까 인대를 대신할 만한 실을 인공 구조물을 이용해서 인대를 만들어주는 수술이에요. 이렇게 인대를 만들어주는 건데, 요거는 이제 그 나온 지 한 50년, 60년 된 수술인데, 지금 결국에는 이게 힘을 버티지 못하고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후가 좋지 않아서 요새는 단독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다른 수술할 때 보조적으로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CTW라든지 TPLO, CBLO라고 하는 수술법은 다 이제 그 수술 컨셉이 동일해요. 이렇게 고원각이 서 있는 거를 사람 다리뼈처럼 이렇게 낮춰주는 겁니다. 5도로 맞춰서 낮춰주는 수술 방법인데 조금 그 5도를 낮춰주는 부분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보시면 이 CTW라고 하는 수술 방법은 이 종아리뼈를 그 경골고원각 각도만큼 세기 모양으로 절제를 해가지고 뼈를 붙여줘서 경골고원각을 낮추는 방법이고요. TPLO는 이렇게 동그랗게 잘라서 뒤쪽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각도가 이렇게 서 있는 각도가 평평하게 바뀌게 되고요. 보통 뭐 요거는 이제 CBLO라고 해서 TPLO랑은 같은 수술인데 이렇게 동그랗게 절제하지 않고 이렇게 동그랗게 반대로 동그랗게 절제하는 방법이고요. 이거는 TTL이라는 방법인데 한국에선 잘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수술이 CTW, TPLO 수술 방법이 있고요. 이 수술 같은 경우에 뭐 굳이 수술 예후를 따지자면은 TPLO가 더 좋긴 해요. CTW 같은 경우에는 이 뼈를 잘라서 다리 뼈의 길이가 좀 반대쪽에 비해서 짧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좋지가 않고요. 그래서 TPLO가 한국에서 가장 많이 하고 예후가 가장 좋은 골든 스탠다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십자인대 파열 이제 그 수술한 케이스인데요. 이 아이는 38kg 2살 레브라도 아이고 일주일 전부터 왼쪽 뒷다리를 쩔뚝대고 힘을 못 주는 증상으로 내원을 하였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오른쪽 무릎 관절이고 이제 십자인대 파열된 왼쪽 무릎 관절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페페드 사인. 여기는 까만 부분이 요만큼 보이는데 여기는 요만큼밖에 안 보이죠. 페페드 사인이 보이고 그다음에 드로우 사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똑같죠. 네. 허벅지뼈 밑에 종아리뼈 받쳐주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허벅지뼈 밑에 종아리뼈 받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걸을 때 보면은 왼쪽 다리를 좀 많이 후들후들 대요. 근데 그래도 체중 지지는 잘 하죠. 그래도 체중 지지는 잘 하고 뭐 예후가 나쁘지 않다. 아무래도 2살에 급성으로 일어난 아이라서 예후가 꽤 괜찮았던, 보행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이제 검사를 했을 때 경골고원각이 이제 28도로 측정이 되었고요. 관절낭의 검사를 먼저 하게 됩니다. 관절낭의 검사해서 세균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배양을 해서 그 자가 면역 질환이 의심되는 세포 검출이라든지 관절낭에게 세균 배양이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TPLO 수술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요 다리를 이렇게 동그랗게 잘라서 이렇게 움직여주면은 보시면 이렇게 5도로 바뀌는 거예요. 5도로 수술 계획을 잡고 이 플레이트, 이 뼈를 잘랐으니까 이제 이 뼈를 잡아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보통 정형외과에서 철심 박는다고 표현하는 이 플레이트를 어떤 걸 사용할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수술 계획을 다 세웠으면 이제 수술을 진행하는데요. 수술 전에 앞서서 이제 보통 이제 관절을 완전히 열어서 이제 그 관절 안에 반월판 연골이라든지 파열된 십자인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관절경 검사를 많이 하고요. 이렇게 관절 안에 그 관절경을 넣어서 이제 파열된 십자인대 여기는 이제 파열된 십자인대인데 보면은 이렇게 뭔가 그 실 같은 게 여러 갈래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이제 파열된 전십자인대고요. 그리고 이 전십자인대 파열 때문에 염증이 생겨서 보시면 관절 안이 빨갛게 이렇게 발적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것도 확인이 가능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반월판이라고 하는 반월판 연골이 손상이 됐는지 확인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아무 문제가 없어서 파열된 십자인대는 계속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관절경을 이용해서 제거를 해줬고요. 그리고 나서 TPLO 수술을 바로 진행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수술 후 요게 사진인데 플레이트 장착이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TPLO 수술 진행하고 나서 무릎 관절 내 연골 주사도 같이 진행을 해줬고요.
예, 수술 후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예, 경골고원각 28도 정도 나왔던 게 지금 거의 평평하게 바뀌어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죠. 플레이트도 정상적으로 확인된 모습이 확인되고요. 예, 수술 후 4일차 예, 보행인데요. 예, 보시면 뭐 수술 전에도 잘 걷긴 했지만은 수술 후 4일차에도 뭐 큰 문제 없이 통증 없이 잘 걷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예, 이 아이는 5일 후에 바로 정상 보행돼서 퇴원 진행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전십자인대 파열 같은 경우에는 수술 외에도 좀 이런 부분 파열이라던가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거나 그리고 노령성 기저질환이 있어가지고 마취가 안 된다.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인 경우에는 저희 병원에 이제 줄기세포 연구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조제한 줄기세포를 관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뭐 저희 결과는 아니고 외국 논문에서 참조한 논문인데 전십자인대 부분 파열인 환자에서 이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그 파열된 다리 이게 정상인 다리예요. 이 점점 이 세로 축은 이 체중 지지를 얼마나 하느냐 양쪽 그 다리를 균등하게 하는지 보는 건데 보시면은 요 정상인 다리보다 이제 그 십자인대 부분 파열된 아이가 좀 낮죠. 이렇게 평균을 보면 낮지만은 줄기세포를 이제 주기적으로 주사하고 90일 후에 검사를 했을 때 동일하게 체중 지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뭐 물론 이제 줄기세포가 이제 뭐 완전히 완치를 시킨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이렇게 부분 파열이 있거나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에서는 대체해 볼 만한 치료법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고관절 질환에서 치료법 중에는 이제 고관절 질환으로 이제 치료법 넘어갈 건데요. 붕대법이 있습니다. 붕대법은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없고 고관절 이형성이 없는 환자에서 자, 외상으로 갑자기 뭐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높은 데서 떨어지고 나서 이제 고관절이 탈구가 됐다든지 이렇게 위로 탈구되는 경우 있고 이제 아래로 탈구되는 경우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붕대법을 한 달간 유지해서 환납을 시도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 달 동안 여기 잘 넣어져 있는 상태에서 늘어났던 관절낭이라든지 인대 같은 게 정상으로 회복이 되면은 수술 없이 유지될 수도 있고요. 뭐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회복되는 경우는. 그다음에 예방수술이 있습니다. 예방수술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TPO라고 하는 수술 방법이 있어요. 뭐 대형견 키우시는 분들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거는 이제 10개월 전에 할 수 있는 수술이고요. 보시면은 이 골반을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자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골두가 연접하는 이 골편, 요 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여기랑 이 사진을 비교하시면은 보면 여기서는 이제 골두가 비골 안에 잘 들어가 있지 않고 골두가 많이 보이는 모습인데 수술하고 나서는 이 골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천장을 이렇게 돼 있으면은 천장을 이렇게 덮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관절이 탈구되지 않게 해주는 수술 방법인데요. 근데 이게 예전에 굉장히 많이 했어요. TPO 수술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수술이 세 군데나 절골을 해야 되는 큰 수술이고, 그리고 이제 수술 비용도 굉장히 비쌉니다. 이게 TPO 제가 알기로는 평균적으로 수술 비용이 한 500만 원 가까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후가 사실 100%가 아니에요. 이거를 해도 예후가 한 60, 70% 정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덮어준다고 하더라도 노령이 되었을 때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서 최근에는 이제 많이들 안 하는 추세입니다. 플레이트 회사도 처음에는 이거 엄청 만들어내다가 요새는 좀 홍보도 덜 하고 잘 안 만들고 있어요. 다음은 이제 예방수술인 JPS인데요. 이 JPS 같은 경우에는 4개월령 전에 제가 아까 전에 펜입을 이제 14주령에 촬영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요 검사 결과에 따라서 16주령에 요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16주령이 넘어가면 이 수술은 거의 의미가 없거든요. 보시면은 이 골반이 있으면은 이 골반 연접부, 이 성장판을 저희 그 전기 소락기를 이용해서 한 절반 정도 죽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 골반이 이렇게 있으면은 보통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자라나요. 근데 이 JPS를 해서 요 성장판 부분을 죽이면은 이렇게 자라지 않고 이렇게 자랍니다. 이렇게 이제 위만 퍼지고 아래는 모이는 방식으로 자라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까 TPO랑 이건 컨셉이 같아요. 이렇게 안쪽으로 골반이 이렇게 덮이면서 빠져나가지 않게 해주게 되고요. 여기 모식도를 보면은 JPS를 하기 전에는 이 골두가 이렇게 거의 빠져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윗부분만 이렇게 자라게 되면서 이렇게 천장을 골두를 덮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이제 이 수술 같은 경우에 최대 장점이 굉장히 저렴하고요. 거의 인공관절의 거의 10분의 1 수준이고 부작용이 없고요. 회복이 굉장히 빨라요. 보통 하루 만에 퇴원을 하게 되는데 이 아이도 보시면은 이 패닉 검사했을 때 0.68 정도 나왔던 아이예요. 보시면 많이 빠져 있죠. 그리고 이렇게 패닉 JPS 수술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술전 수로 일반 엑스레이 비교 영상을 보시면은 여기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하게 견고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 확인되실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골반 모양이 보면은 약간 여기 성장판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성장판을 죽였기 때문에 보시면 약간 골반이 오목하게 이렇게 모여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건 뭐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얘는 지금 수술 후 1년 차 사진인데요. 수술 후 3년 차까지 제가 그때 재진을 봤었는데 그때까지 보행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JPS는 근데 DI 관절 이완도 0.6 이하에서 효과가 좋고요. 그 이상은 사실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JPS 한 것과 안 한 환자들 사이에 이제 DI 평균값, 관절 이완도 평가인데요. 이제 술전에 0.63이었던 게 2년 후에 재보니까 0.37로 나타났고요. 이제 대조군은 0.7이었는데 0.56으로 낮아지긴 했어요. 근데 낮아지는 비율이 굉장히 낮죠. 근데 이건 낮아진 게 아니고 고관절 이형성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면은 주변에 염증 조직들이 막 들러붙습니다. 그러면서 탈구되는 거를 조금 떨어뜨려줘요. 그러니까 관절의 경직도가 올라가는 거고, 이거는 이제 회복된 게 아닙니다. 다음은 이제 고관절 질환의 치료 수술인데요. 예방 수술까지 지금 했고, 치료 수술은 먼저 이제 인공관절, 이 비고를 컵이라고 하는 인공관절하고 이제 허벅지 뼈를 스템이라고 하는 인공관절 기구, 그 다음에 골두를 헤드라고 하는 걸로 이제 바꾸는 아예 인공 구조물로 치환해 버리는 수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두 절제술 같은 경우에 골두 자체를 잘라서 없애버리는 수술이고, 그 다음에 이제 토글핀 수술이 있습니다. 고관절과 골반 사이에 이제 인공 인대를 이렇게 걸어주는 수술인데요. 근데 이 토글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퇴행성 관절염이 없거나 외상성 급성 탈구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형견에서 결국에는 나중에 끊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은 수술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게 골두 절제술이랑 인공관절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골두 절제술과 인공관절 비교 사진입니다. 이 아이도 제가 실제로 수술한 아이고요. 이 부분, 이쪽 부분은 제가 인공관절을 배워오기 전에 골두 절제술을 하였고, 그 이후에 이제 인공관절을 배우고 나서 이제 인공관절을 하였고요.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인공관절 같은 경우는 1990년대, 골두 절제술은 1965년대 나왔고요. 골두절제술의 같은 경우에는 소형견에서는 예후가 상당히 좋아요. 여기서는 이제 매우 좋음이 37%, 좋음이 26%, 나쁨이 36%인데, 이거는 이제 대형견 기준이고요. 인공관절 같은 경우에는 매우 좋음이 95% 정도 보이게 됩니다. 골두절제술은 이제 저렴한 수술비, 간단한 수술법이란 장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하지만은 이제 술전에 수술 후에 애가 어떻게 걸을지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같은 수술을 해도 아이들마다 정말 천차만별이고 장기간 재활이 필요하고요. 인공관절 같은 경우는 비싼 수술비 그리고 장기간의 수련이 필요합니다. 수의사에. 수술 난이도가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아까 비골에 손상이 되면은 수술이 불가능하다. 뭐 물론 요새는 3D 프린팅으로 비골을 아예 만들어 버리기도 하는데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골두절제술과 인공관절 수술하는 환자들 보행 영상 평가인데요. 이제 소형견부터 봤을 때 요거 이제 일주일 오른쪽 골두절제술 일주일 후 보행 영상이에요. 많이 쩔뚝거리고 휘청거리면서 뭐 누가 봐도 정상적인 보행은 좀 힘들어 보이죠. 예, 이렇게 걸었고 마찬가지로 이 아이는 이제 일주일 인공관절 수술한 지 일주일 된 아이인데요. 왼쪽 다리 보시면은 보행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음. 다음 대형견으로 넘어갈게요. 이 아이는 양측 고관절 골두
절제술을 한 아이고요. 좀 다리가 많이 휘청휘청 되죠.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인공관절, 왼쪽 인공관절 수술한 아이고요. 수술한 지 한 달 정도 된 후의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뛰는 것도 자연스럽고, 뭐, 보행에 전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보행 평가했고요. 인공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관절을 컵, 스템, 헤드로 교체하는 수술이고요. 총 네 군데 회사에서 만들고 있어요. 바이오메틱스, 카이온 얘네가 이제 그 1, 2위 회사고 최근에는 중국의 벤마스터랑 블루사우라고 하는 신생 업체에서 아주 좋은 품질의 인공관절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아직 저는 이제 바이오메틱스랑 벤마스터 대형견은 이 제품, 소형견은 이 제품 사용하고 있고요. 얘네들이 근데 사실 지금은 같은 회사가 됐어요. 1, 2위 회사가 같은 회사가 되다 보니까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가격도 엄청 올리고 있고, 그래서 인공관절 가격이 점차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생업체랑 좀 조인을 해서, 올해부터는 이쪽으로 해서 좀 저렴하게 수술할 수 있는 비용을 좀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다음은 이제 인공관절 수술 환자의 이제 그 케이스고요. 이 아이는 이제 1살 사모예드 28kg짜리 아이고 몇 달 전부터 이제 오른쪽 뒷다리를 쩔뚝거려서 내원하셨어요. 장요근 통증이 매우 심했고요. 엑스레이상 보시면은 양측 고관절 유형성이 있는데 특히 오른쪽이 심해요. 오른쪽은 많이 빠져 있죠. 왼쪽은 퇴행성 변화가 좀 나타났고요. 그리고 허벅지 근육을 보시면요. 왼쪽이랑 오른쪽 비교했을 때 왼쪽보다 오른쪽이 좀 더 약하죠. 약간 위축이 돼 있고요. 오른쪽이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른쪽을 수술을 하기로 계획을 했고요. 전문 프로그램 이용해서 인공관절, 이게 이제 그 컵이랑 스템이 다 그 사이즈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맞는 사이즈를 찾아보고 어떻게 수술할지 계획을 짜게 됩니다. 오른쪽 수술을 먼저 하고 2달 후에 왼쪽을 순차적으로 수술하기로 보호자님과 상의를 끝마치고 수술을 진행했고요. 보시면은 이게 비고를 교체한 컵, 그 다음에 이제 골두를 교체한 헤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결합을 시킨 모습이고요. 수루 엑셀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 수술했을 때 인공관절 정상적으로 잘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되고요. 왼쪽도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 잘 확인됩니다. 그래서 양쪽 인공관절 수술하고 2달 차 보행 영상이에요. 예, 보행 아주 편하게 잘 하고 있고요. 예, 이 아이는 지금도 아주 잘 뛰어다니고 산책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저한테 지금 수술한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요. 계속 재진하고 있고요. 네, 다음 아이입니다. 네, 다음 아이는 이제 33kg 7살 올드 잉글리시 10도가인데, 운동 중에 왼쪽 고관절이 탈구가 됐어요. 타병원에서 그리고 나서, 보시면 여기 임플란트들 보이시죠? 여기 이제 토글핀이라고 해서, 급성 탈구니까,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 여부도 없어서 진행을 하셨는데, 이후 다시 탈구돼서 또 두 번째 수술을 했어요. 보시면 여기 두 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재수술했지만은 또 재탈구가 됐고, 결국에는 이제 인공 구조물에 그 감염이 발생을 해서 세균 감염이 확인이 됐습니다. 보행 시에 왼쪽 뒷다리 쩔뚝임이 굉장히 심했고요. 보시면은 그쪽에서 이제 그 검사한 게 혐기성 세균병 검사에서 배양이 돼서 클렙시엘라라고 하는 세균이 발생하게 됐고요. 보행을 보시면 왼쪽으로 굉장히 힘들어 보이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감염이 있는 경우에 인공관절 수술을 바로 못 하고요. 인공관절은 감염되면 그냥 바로 끝이기 때문에 감염 통증을 막기 위해서 먼저 1차 수술을 했어요. 임플란트 제거, 예, 이 토글핀 제거를 했고 그 다음에 골두 절제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골두도 이미 감염되고 통증을 계속 유발하기 때문에 조직 제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감염 조직들 주변에 있는 근육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 1차적으로 제거를 했어요. 제거한 후에 엑스레이 사진, 아까 말씀드린 골두 절제술 수루 엑스레이 사진이랑 똑같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공관절 수술 계획 짰고, 한 달 동안 이제 항생 처치를 하게 됩니다. 항생제 처치해서 세균 감염 완치된 거 확인하고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얘는 이제 한 달 동안 입원해서 처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인공관절 장착 후에 감염을 막기 위해서 인공관절을 장착하면서 동시에 요 항생제 비즈, 요거는 가루하고 이제 물이 나오는데
그걸 섞고 거기에 항생제를 넣은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작은 비즈 형태로 만들게 되거든요. 수술 도중에. 요거는 이제 몸에서 다 흡수돼서 없어져요. 그래서 주변에, 수술부 주변에 이거를 이렇게 장착을 하게 되고, 컵 장착하고, 스템, 허벅지뼈에 장착하고, 결합한 모습입니다. 네, 이 아이는 이제 수술 후에 감염 없이 인공관절 잘 유지돼서, 보행 호전된 시점, 보통 얘기는 이제 수술 후에 한 달쯤 후에 퇴원했고요. 퇴원 한 달 후에 이제 보호자님이 보내준 영상인데, 얘는 아무래도 이제 큰 수술을 3번, 4번 하다 보니까 좀 근육이 많이 손상이 됐어요. 그래서 아직 보면 약간 쩔뚝거리긴 하는데 허벅지 근육이 굉장히 많이 붙었고 보호자님도 굉장히 만족해 하십니다. 이 아이는 지금 제주도에서 생활하고 있고요. 예, 다음 케이스입니다. 이 아이는 36kg 3살 골든 리트리버 아이고요. 저희 헌혈협회 회원분 네, 아이입니다. 산책을 오래 하지 못하는 증상, 그리고 보행 시에 간혹 우측 오른쪽 뒷다리를 쩔뚝대고 어기적 걷는 느낌으로 내원하셨고요. 엑스레이 보시면은 이제 고관절 이형성이랑 퇴행성 관절염이 굉장히 심해요. 특히 오른쪽이 굉장히 심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호자님이 수술 전에 찍은 영상을 보시면은 이 아이인데 지금 엉덩이가 좌우로 흔들리는 흔들보행이 굉장히 심하게 보입니다. 근데 이 아이랑 비교하면 확실히 차이가 나죠. 네, 엉덩이를 좌우로 실룩실룩 하는 보행을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수술을 결정해서 진행을 했고요. 이제 증상과 엑스레이상 더 심각한 오른쪽 뒷다리부터 인공관절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공관절 수술을 무사히 끝마쳤는데요. 다음날 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허벅지뼈에 골절이 발생을 했어요. 골절이 확인돼가지고 바로 플레이트 장착을 통한 골절 수복을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이제 그 술자의 경험이랑 이게 수술 중 현장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제가 넣었어요. 보시면은 이게 정상 다리뼈고, 이거는 이제 샴페인 잔 모양인데요. 이 샴페인 잔 모양 허벅지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 가운데가 굉장히 좁아요. 이게 이 아이가 이렇게 좀 좁은 샴페인 잔 모양이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할 때 이 부분에 골절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보통 세인트 버나드에서 많이 보이는 연통, 그 굴뚝 모양, 아주 그냥 통짜인 뼈이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이제 가능성이 훨씬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골절을 막기 위해서 예방적으로 플레이트라고 하는 거를 장착을 하는 게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에 그 생각을 하다가, 괜찮겠지 하고 이제 아니란 생각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개월 후에는 이제 왼쪽 인공관절 수술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오른쪽과 같이 같은 문제, 골절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예방적 플레이트를 장착하고요. 또 이제 이 허벅지뼈를 잡고 있는 대퇴사두근이 너무 강해서 일부 근육을 절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은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이 수술 전 수술 후 사진을 보면은 이제 인공관절은 정상적인 위치에서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허벅지 근육량도 이때에 비해서 훨씬 늘어난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이제 양쪽 인공관절로 수술 후 보행 영상인데요. 보시면은 왼쪽 수술했을 때 보시면은 심하게 쩔뚝대죠. 이제 수술을 한 달 차인데 아무래도 이제 수술을 2번이나 하면서 근육이나 인대를 많이 건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좀 쩔뚝거리는 모습이 보이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하지만 보호자님이 좀 많이 액티비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보시면은 이렇게 계곡이라든지 바다에서 수영 같은 거 계속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1년 후쯤 보행 영상 보시면은 보행이 아주 자연스러워졌죠. 이거는 양쪽 다 수술한 시점이고요. 네, 보시면은 지금 이제 친구들하고도 이렇게 뛰노는데 정상인 그 수술하지 않은 아이랑 전혀 비교해도 손색 없을 정도의 보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저희 그 수술 성공률 높이는 데는 물론 저 같은 그 수의사의 술자의 정확한 수술이랑 경험이 당연합니다. 당연하지만은 보호자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예우를 높이는 데는 보호자님의 도움도 필요하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넣은 케이스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문제인데요. 이제 고관절 질환, 그 인공관절 수술 후에 주의사항인데, 인공관절은 이제 하중을 버틸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체중 유지가 필수예요. 그리고 어질리티, 원반 던지기 같이 높이 점프하는 운동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이 아이도 이제
수술 잘 되고 아무 문제 없던 아이인데 수술 후 2년 후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양쪽 다 인공관절을 했고 아예 이 임플란트, 이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이 강력한 임플란트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임플란트를 다 제거할 수밖에 없었고요. 보시면은 2019년도에 수술 전에 22kg였는데 21년도에 29kg까지 늘어나게 됐어요. 근데 요 보시면은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 사이즈 4번, 5번, 6번, 7번, 8번 있죠. 요 허벅지뼈에 들어가는 스템의 사이즈인데 이 아이는 이 뼈 사이즈에 맞는 6번을 사용했고 6번은 이제 22.7kg까지 버틸 수 있는 스템입니다. 근데 29.3kg까지 늘어나 버린 데다가 요게 요 상황이 이제 아이가 갑자기 훅 점프를 했대요. 29kg까지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점프하고 착지를 하면은 보통 체중의 4배에서 5배가 그 다리에 딛는 다리에 탁 실리기 때문에 100kg 이상의 문제가 힘이 급작스럽게 실리면서 이런 골절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은 이제 재활치료인데요. 수술만큼 중요한 게 재활치료라고 생각합니다. 재활치료는 통증을 없애거나 몸에 부담을 주지 않고 근육의 기능을 최대한 끌어내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재활들, 보통 이제 동물병원에서 하는 재활들이에요. 그런 저주파 치료, 그리고 체외 충격파 치료. 체외 충격파는 이제 근육 통증 없애는 데 큰 도움 주고요. 초음파 치료 같은 경우에 근육 이완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레이저 치료도 이제 통증 완화와 근육 이완도에 큰 도움을 주게 되고요. 이렇게 기능을 좀 최대한 올리기 위한 수영 치료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통증 관리보다는 이제 근육의 기능을 늘리는 목적이고요. 수중 트레드밀 치료 등도 하게 되고. 네, 다음은 Q&A 시간입니다. 사전 질문 주신 분들 제가 준비할 거고요. 울산 분인 몰리, 장요근에 대해 치료 방법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장요근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절 질환이 있을 때 혹은 과도한 운동 중에 부상에 의해서 많이 발생하고요. 먼저 원발 질환을 해결하면 자연적으로 이제 해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관절 질환 없이 부상에 의한 경우에는 스팀 타월이라든지 온찜질 팩으로 사타구니 쪽 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운동 한 3일 정도 좀 쉬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심각한 부상으로 잘 낫지 않는 경우에는 체외 충격파, 레이저 치료 등의 재활 치료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예방은 미끄러운 공간에서의 운동이라든지 과격한 운동, 비만 예방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포천의 제리두리님, 가끔 다리 저는 양상을 보이는데 엑스레이에서는 멀쩡하다고 하는데 가끔 다리 저는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고관절이나 슬개골 등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만약 수술하게 된다면 그 이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엑스레이는 관절 탈구, 퇴행성 변화, 관절염 진단에는 굉장히 효과적인데 근육의 염좌라든지 신경계 질환, 그다음에 이제 인대 손상 등에는 정확한 진단이 어렵습니다. 꼼꼼한 신체 검사로 통증 부위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필요하다면은 MRI, CT, 관절의 검사 등으로 놓칠 수 있는 좀 많이 발생하지 않는 질환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후지 파행의 예방은 아까 말씀드렸던 입양 시에 꼼꼼한 체크라든지 조기 검사, 적절한 식이 관리로 비만을 예방하는 것, 그리고 과격한 운동 제한입니다. 수술 후 관리는 조심은 하되 근육 위축을 막기 위해서 적절한 운동을 계속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기 가평의 핑코님, 작년 3월 십자인대 파열 수술 받고 지금 완치되었고요. 당시 12월부터 뒷발 불편해 하다가 2월에는 급기야 세 발로만 걷기 시작했어요. 빙판길 미끄러지고 나서 검사하였는데 단순 염자로 2달 가까이 소염 진통제 먹였고 결국 병원 바꾸고 재검 후에 십자인대 파열을 알게 됐고요. 이제 2달 가까이 아팠을 거 생각하니 속이 많이 상하셨고 병원 안 간 것도 아닌데 참 난감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보호자 판단이 중요한데 올바른 대처 팁을 알려주세요.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강의 내용에 요 답이 있을 맞아, 거라고 보일 맞아. 거예요. 예. 이제 세 발로만 걷는다면 이제 파행 단계가 4, 5단계로 보이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대형견은 십자인대 파열이 소형견보다 조금 진단이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아리뼈가 앞으로 밀리는 게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요. 엑스레이 상으로 정확한 판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람에서는 사실 바로 이런 경우에 MRI 촬영해요. 근데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촬영을 권유드리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저라면은 처음 엑스레이 문제가 보이지 않았다 하면은 이제 진통 처치 2주 정도 해보고 그래도 개선이 없으면은 신체 검사 엑스레이를 다시 해본다든지 혹은 관절경 검사나 아니면 MRI, CT, 관절액 검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처음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이 나지 않고 치료가 지지부진하다면은 최소 두 군데 병원에서 크로스 체크 해보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네, 대구의 라라님, 리트리버들은 고관절 질환에 잘 걸린다고 합니다. 라라가 6개월 전 41kg고, 감량해서 6개월 동안 35kg가 되었고요. 살을 급속도로 빼도 관절에 무리가 없는지, 산책을 10km씩 걸었는데 살 빼고 걸어도 좋은지 질문 주셨는데, 보통 이제 그 체중 감량을 하실 때 한 달 평균 체중 2% 정도 감량하시면 적절하거든요. 41kg에 6개월간 6kg면 이제 1kg씩, 한 달에 1kg씩 감량했고, 평균으로 따져보면은 한 2%에서 2.5% 정도 감량된 것 같고요. 적절하게 감량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늑대가 하루 평균 40km 이상, 거의 100km 가까이 걷는 경우도 있고요. 들깨도 10km 정도는 걷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행 속도라던가 혹은 조금 빠른 속보로 10km 정도 걷는 거는 관절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관절을 튼튼하게 하고 근육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절에 좋다는 영양제를 많이 봤어요. 안티놀 같이 비싸고 좋다고 하는 영양제 권유도 추천받아보고 지금 올해 6월이 되면 4살이 되는 라라에게 확실히 관절 영양제를 먹이고 하면 관절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관절 영양제는 사실 이제 보조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치료제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지만 이제 이 관절 질환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는 확실히 있습니다. 항염, 항산화 효과 있고요. 연골의 재생과 탄력성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보통 성분들이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는 거를 이제 추천하게 되고요. 관절 영양제 복용은 이제 나이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최소 한 달 이상 먹이셔야 근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먹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산의 라니네님, 2살 때 슬개골 탈구 판정 후 체중 조절 및 운동으로 잘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나이를 먹고 노견이 되어 근육량과 체력이 빠져 운동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노견들은 어떻게 보조해주고 관리하면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노령견 운동 상당히 힘들죠. 저도 이 부분은 참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긴 한데, 나이가 들면 당연히 이제 운동 강도 조절이 필요하고요. 이전에 뭐 10km를 걸었다면은 6km, 7km 이하로 낮춰주시는 게 좋고, 하지만 이제 짧지만은, 그러니까 인터벌로 운동하고 쉬고, 운동하고 쉬고, 이거를 반복을 하셔야 되는데요. 짧지만 꾸준한 산책으로 근육량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관절에 무리 가지 않는 이제 수영 같은 경우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실내 운동도 해주시면 좋은데, 실내에서는 짐볼 운동이 가장 좋아요. 예, 짐볼 약간 그 균형을 잡기 어려운 곳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 다리를 계속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근육이 늘어나면서 관절에는 무리가 주지 않기 때문에 짐볼 운동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부산의 하이님, 날이 추울 때 산책하고 나면 스팀 타올로 무릎 발목 쪽을 가볍게 마사지하는데 관절에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앞뒷 발목 자주 뚜둑하는 소리가 나고 가볍게 돌려볼 때도 소리가 나는데 발목이 약해서 그런가요? 관리 방법이 따로 있을까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먼저 온찜질과 냉찜질 차이를 좀 아셔야 되는데 온찜질은 만성질환, 냉찜질은 급성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온찜질은 병변부의 혈류량을 높여서 치유를 촉진해 주는 거예요. 치유를 촉진하고 근육 이완, 관절 유연성 증가에 도움이 되고요. 노령견이나 만성질환에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염좌가 발생하는 아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에서는 도움이 되고요. 냉찜질은 이게 관절이 급성으로 오면은 관절이 부어오르거든요. 부종이 생기고 염증이 생깁니다. 이런 부종이나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되고요. 감각 반응을 이렇게 둔화시키기 때문에 초기 통증을 막는 데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급성 질환이나 강한 운동할 때 도움이 되고요. 추운 날 산책 후에는 근육이 경직될 수 있기 때문에 온찜질이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울산의 연희님, 고관절 이형성증을 알아 고관절 질환 퇴행성 관절염이 있습니다.
고관절 유형성증이라는 질병 어떻게 관리해야 좋을지 궁금합니다. 잠시만요. 하이님, 발목의 뚜둑 소리. 발목의 뚜둑 소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만졌을 때만 나고 안 난다면은 사실 이 관절에 있는 공기가 터지는 소리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움직일 때마다 연속적으로 소리가 난다면은 발목의 인대에 손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퇴행성 관절, 만약에 엑스레이를 찍어서도 문제가 없다면은 인대 손상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좀 산책하실 때 인터넷에서 강아지용 앞뒷발목 보호대 있잖아요. 그거 이제 아대 같이 생긴 것들 착용해 주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인혜님 답변은 사실 고관절 이형성증은 뭐 안타깝게도 유전적인 요인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 막을 수는 없어요.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되는 속도를 낮춰서 자기 관절, 그러니까 쓸 때까지 다 쓰고, 그러니까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한에서 자기 관절 쓸 때까지 다 쓰고 쓰는 게 좋은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 뭐 원론적인 얘기긴 하지만은 비만 관리, 이제 규칙적인 운동으로 대퇴사두근을 최대한 키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관악의 라프님, 라프도 제리두리처럼 가끔 다리를 저는데요. 주로 많이 뛰고 걸을 때, 앉았을 때, 일어날 때 절곤 하는데 병원에서 큰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원인이 뭘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요거는 사실 저희 정보가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답변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른 병원에서도 한번 크로스 체크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정형외과만 전문으로 보신 선생님들 항상 뭐 큰 병원에 다들 계세요. 그래서 거기서 정확하게 진단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증상이 보이면은 그 순간을 영상을 찍어 가시면 좋아요. 또 병원 가면 애들이 긴장하고 여기서는 내가 아픈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 병원 와서는 잘 걷는 애들 있거든요. 꼭 집에 가면 절뚝거리는 애들 있고, 그래서 영상을 찍어 가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인천의 루키님. 2살쯤 이유 모를 통증으로 오른쪽 뒷다리 통증에서 안거를 했고 46kg 나가던 아이가 30kg, 38kg 나갈 정도로 밥도 안 먹었어요. 평소 걷다가 아파서 깨갱깨갱 비명을 지르고 계단 같은 걸 내려올 때 더 심했다고 하시고요. 고관절 의심해서 엑스레이 여러 군데 찍었는데 문제 없고 MRI 추천 받았는데 MRI 찍어도 증상을 못 찾을 수 있다 하셔서 한방 치료, 침 치료 하셨고요. 그 이후로 괜찮아졌고요. 일단은 뭐 어쨌든 좋아지긴 했는데 왜 아픈지는 알 수 없다는 결론이었고 현재 6살이 다 돼가는데도 오른쪽 뒷다리에 경련처럼 가끔 떨리는 모습 보일 수 있다. 혹시 추측 가는 병이 있는지 그리고 아니면 너무 좋아서 경련이 생길 수 있는지 무엇을 조심하고 챙겨야 될지 한 번 아팠던 아이라 허리부터 뒷발은 수시로 꼼꼼히 눌러가며 체크하는데 아파하는 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일단은 이런 경우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보면 이제 그 계단에서 내려올 때 아파하는 경우 보시면은 자세가 보통 이렇게 앞다리는 내려오고 뒷다리는 올라가게 되겠죠. 당연히 내리막을 타게 되니까. 아까 말초신경증후군 같은 경우에 이제 검사를 할 때 제가 앞다리만 땅에 짚게 하고 뒷다리는 들어 올린 다음에 허리를 눌러서 통증 반응을 살펴봤잖아요. 그 자세랑 비슷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엑스레이 상으로도 신체 검사라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은 말초신경 증후군 가능성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MRI 촬영을 이제 허리에 하고 이제 뒷다리 쪽까지 무릎까지 다 촬영해서 십자인대 부분 파열이나 혹은 말초신경 증후군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초신경 증후군은 이제 이 허리 끝 부분하고 꼬리 앞부분이 이제 만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 온찜질을 해주시거나 주변 부드러운 마사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말초신경증후군은 이제 심각하면 수술까지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까지 가는 경우는 많진 않아요. 그리고 루키처럼 증상이 발생했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한 번 더 증상을 보인다면은 그때는 MRI 촬영을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십자인대 부분 단열 가능성이 있다가 이제 회복되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게 네.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